자, 유학할 때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유교할 때 대충. 자, 유교는 세상 혼란의 원인을 뭘로 받고? 유교는 세상이 왜 혼란해? 법이 무너지고 제도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져서 규범이 무너져서 왔잖아.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규범을 세우면 되지. 규범이 뭔데? 인의예지였잖아. 그래서 좋은 제도를 강조한다. 제도를 세우고 능력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사회적 분업을 인정하는 거고. 맞죠? 그래서 여기는 계속 인이 수양을 해가지고 이건 구별하고 시비선악을 가리는 이상이 확대돼서 뭐에 이른다? 대동사회다. 세상 모든 나라가 다 하나의 제도 안으로 들어온 사회예요. 여기서는. 괜찮죠? 그래서 여기는 인이 서해 경지까지 확대돼서 서로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는 가족들이 극복된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맞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도교는 반대로 뭐가 문제라고 봐? 뭐가? 저기서 인의 예지마 이런 거 강조하는 거 규범 강조하는 게 문제라고 보는 거잖아. 그럼 뭘 하면 돼? 규범을 다 없애면 되죠. 그 규범을 없애는 걸 어떤 단어로 쓰냐면 무위라는 단어로 써요. 무위. 그래서 무위자연일 겁니다. 무위자연. 이게 이 위자가 순자가 얘기했던 위랑 똑같다. 위가 행위 능력이었죠.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근데 여기서는 이 위가 규범이라는 용어로 쓰여요. 인위적인 규범 같은 걸 다 없애면 뭘로 돌아갈 수 있어?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없애고 규범을 없애고 거의 막 원시 마을 단위까지 줄어든 나라가 소국과민. 소국과민은 작은 나라, 적은 국민. 이거 독과점 할 때 과자입니다. 적을 과자야. 그래서 맹자가 과욕할 때 이 과자 쓴다 그랬죠. 그래서 마을 단위가 그러니까 뭐냐, 옆 국가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리고 개 짖는 소리가 들리는 규모의 국가, 그리고 서로 평생토록 왕래하지 않는 국가, 그런 게 소국가입니다. 그래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다. 그리고 이 무의자연의 인위적인 거 다 없이 자연으로 돌아가랬잖아. 이 자연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연물의 어떤 덕목이 있어. 그게 물입니다. 물. 그래서 노자는 상선약수라 그래서 물처럼 사는 것대로 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분란, 뭐 다툼 이런 걸 다 없앨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선약수, 물처럼 살아라 뭐 이런 게 내용이 나올 수 있다. 자, 도덕심이 그래서 도덕심의 관점을 봅시다. 맹자입니다. 맹자. 인의 예지가 사망했죠. 그래서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넉넉고 의리는 죽었다. 감호의 도리가 무너졌다.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사망해가지고 슬프게 보고 있는 건데. 근데 내 장난 시간 그래서 네가 안 왔으면 좋겠어라고 하니까 인의 예지가 맹자가 와가지고 눈 멍하니 있는데 응 안 가 하는 거지. 여기는 무의TV입니다. 무의TV. 도교 무의자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노자랑 장자가 삐 하는 거지. 실제로 나중에 장자가 이런 인위적인 가치를 구분하지 말라 그러거든. 자연스러우니까 죽음조차 자연스럽다는 얘기를 해, 장자는. 그래서 굳이 뭐 애도하고 슬퍼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인간 기준인 거지. 인간 기준을 초월하라고 얘기하거든, 장자는. 그래서 장자 마누라가 죽었을 때 그 친구인 해시라고 있어. 명가의 대표적인 사상은 내가 논리학 얘기했다는 그 제자백가. 그래서 명가의 해시가 장자 원래 친구였으니까 놀라가지고 좀 걱정이 됐던 거지. 장자가 마누라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딱 가니까 멀리서 북소리가 들리고 장구치고 북치고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거기 보니까 장자가 막 노래 부르고 막 있는 거지. 그래서 야 지금 마누라 죽었다는데 괜찮아? 와이프 죽었다 해서 걱정돼서 왔는데 왜 신나가지고 북치고 있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도 와이프가 죽어가지고 좀 마음이 상심하고 아프고 그랬었는데 생각해보니 모든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 아니야. 굳이 슬퍼할 필요가 없더라. 이런 거에 슬퍼했다가 내가 깨달음을 얻은 거에 대한 깨달음과 멀어지는 것 같아서 그냥 굳이 거기에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 내 마음은 이제 즐겁네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 겁니다. 이런 거 안 하는 거지. 인의 예지가 죽었다 그래서 애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태어나고 죽는 게 당연한 건데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원래 일어날 게 일어난 거라서 아무 문제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잠시할 수 있는 거지. 뿌이 이러고 있는 거지. 그리고 노자의 상선이 없습니다. 도가 무엇인지 잘 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당연하죠. 도가 뭐냐면 하니까 노자가 물을 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불교에서는 세상 만물의 근본 원리, 근본 이치, 그걸 뭐라고 어떤 단어로 표현했다. 불교에서는 여러 번 얘기하잖아. 불교에서의 세상 만물의 근본 이치. 연기다. 연기. 세상 만물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다. 근데 불교에서는, 아니 도교에서는 그거를 도라는 단어로 표현하거든. 얘는 세상 만물의 근본 이치이기 때문에 정의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거야.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이라 그래.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런 세계관 근본 이치 같은 게 없어가지고 유교에서 성리학 때 뭘 끌어오는 겁니까? 추상적인 이기론이란 가치를 끌어오는 거잖아. 성리학 이후부터는 세계 만물의 근본 이치는 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요. 천리죠, 천리. 그래서 어떻게 네가 도라는 거는 세상 만물의 근본 원인 그 자체인데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있냐고. 물 착 뿌리는 거지. 싸물어 하면서 네가 뭔데 도를 정의하려고 해. 도는 정의할 수 없는 존재니까. 물은 왜 뿌리냐고 물으니까 물처럼 살라는 뜻인 거죠. 상선약수입니다. 넘어가자. 자, 노자 처음에 노자가 제일 중시했던 개념입니다. 도라는 개념이에요. 도. 자,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 불교의 근본 원리는 연기 혹은 공이다. 공도 결국은 연기를 다른 말로 해석한 거겠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근본 이치를 도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다. 뭐 세상 만물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이 세상 만물을 이름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도라고 이름하였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도를 도라하면 도가 아니고 이름은 이름이라면 이름이 아니다. 도가 도 비상도 명가면 명사 비상명이라고 합니다. 이건 뭔 얘기냐면 내가 나무를 나무라고 부를 거잖아. 근데 내가 나무를 나무라고 부르는 순간 너가 가지고 있는 17년 동안 쌓아온 너의 무언가의 본질이 있겠지. 근데 내가 너를 김나무라고 부르는 순간 너는 뭘로만 정의되냐면 나한테 윤사 수업을 들으러 온 성동고 2학 예비고 3학년으로만 정의가 되는 거야. 그 이전에 너 무슨 게임을 좋아하고 뭐 누구랑 뭐 썸을 탔고 뭐 이런 거 쭉 있을 거 아니야. 그 김나무 전체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냥 윤사 수강생으로서의 너만 남게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러면은 이거를 너를 이름 붙일 수 없는 존재라고. 도도 마찬가지. 도를 도라고 하는 순간 그 도는 어떤 도라는 개념으로 정의된단 말이야. 그렇게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이라고. 뭐를 정의하는 순간 어떤 그 정의 이외의 모든 것들로부터는 그 범위가 제한되는 거잖아. 그죠? 그런 제한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도라는 단어는. 그래서 도를 도라하면 도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추상적인 뭔가 도를 따뜻할 때 그 도의 의미만 가지게 되는 거니까. 이름을 이면 의미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어떤 게 이상적인 삶이었냐? 무의자연이었으면 무의자연. 무욕, 무지 이런 삶을 지향하는 거다. 지향하는 거죠. 지향 아니고. 뭐를 부정하냐면 인위적 제도, 분별적 지식 이런 거. 어디서 강조했어요? 이런 걸 전부 다? 유배에서 강조했죠. 그런 거를 좀 내려놓고 그런 규범 같은 것 때문에 우리 다툼이 생기고 나니까 다 내려놓고 자연 속으로 떠나자 이런 얘기했던 거. 그래서 그거를 위한 수행이 허정이라고 잘 안 나오긴 한데 가끔씩 나와서 허정의 수양을 강조했다는 노자거든요. 빌허자를 씁니다. 깨끗할 정자를 써요. 인위적인 것을 비워내서 본래 깨끗해진 마음 상태를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왜? 인의예지 이런 게 너 규범 이런 게 다 그 마음을 무언가로 좀 허례허식으로 채우는 거라고 봐요. 너가 예의 있게 살아야지라고 하면 그 예의라는 것 때문에 내가 제약된다는 거야. 그런 걸 덜어낸 마음이 허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노자 입장이 이런 건데 너네 아버지가 나무 아버지가 여기 눈앞에 누워 있어요. 주무시고 계신데 네가 문을 열고 딱 나가려 그래. 너는 아버지를 타넘고 바로 이렇게 직선으로 가는 게 최단 거리인데 굳이 뭐 합니까? 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잖아. 왜? 너무 뭐가 되니까 예의 없는 불효자가 되니까 불속성 효자가 되니까 맞죠?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굳이 예절이라는 것 때문에 너가 넘어가면 뭐가 된 거야? 불효자가 된 거잖아. 그러니까 유교에서 이런 허례허식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인이 어떻고 뭐 예가 어떻고 법이 어떻고를 얘기하니까 범법자가 만들어지고 비례가 만들어지고 왜 뭐 불인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네가 인의예지라는 가치를 강조하지만 않았으면 세상에 범법자도 없고 불효자도 없고 불인한 것도 없고 비례한 것도 없었을 텐데 너 때문에 그런 개념이 생긴 너가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해냈네 뭐 이런 거지. 네가 수많은 불효자를 만들어냈네 이런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스러운 그 자체 인간 본성에 충실한 그 상태를 자연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짠. 자, 그래서 허정의 수양을 하고 무의자연의 삶을 살려면 뭐처럼 살면 된다고 얘기했냐면 아까 물처럼 살라 그랬죠. 상선 약수입니다. 최고의 선은 뭐와 같아? 같은 약자를 쓰거든요. 만약의 약자, 같은 약자. 그래서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아.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는데
뛰어나지만 다투지 않고 이걸 부쟁의 덕이라고 해요. 싸우지 않는 덕이다. 물이 장애물을 만나면 어떻게 한다? 물이 돌을 만나면 돌아간다.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것에 못 문다. 물은 항상 어디로 흐른다?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거를 겸허의 덕이라고 해요. 그래서 부쟁의 덕과 겸허의 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처럼 살면 세상에 다툼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상사회의 모습은 소국 과민이었다. 소국 과민 사회. 나라가 작고 백성이 적은 사회. 이웃하는 나라들이 서로 바라다 보이며 다구는 소리, 개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들이 늙어주기까지 왕래하지 않아야 되겠죠. 왕래하다 보면 규모가 커질 거니까.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지? 그리고 하늘관에서 유교의 하늘관은 어떤 하늘관이었니? 순자는 뭘로 바뀌어 그래서? 기억나니? 용어 어떤 용어를 썼다? 맹자까지의 하늘관은 뭘 추구하는 하늘이었습니까? 거기는 도덕천이죠. 도덕천. 그래서 뭐 해야 돼? 하늘과 하나가 돼야 되죠. 천인합의를 추구하는 하늘이었지. 천인합의의 대상이었잖아. 근데 맹자가 천인합의를 얘기했는데 한 100년이 지나고 나서도 혼란이 뭐 멈출 기미가 없더라. 그래서 뭐 어떻게 바꿨어? 하늘은 도덕심이 없다. 그냥 자연현상이다. 그래서 천인분이라고 얘기했죠. 기억나니? 이때는 아직 순자 나오기 전이에요. 노자랑 공자가 만났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노자가 공자 한번 만나고 나서 공자가 노자를 이제 올려치는 내용이 좀 나와요. 용과 같은 남자였다, 뭐 이런 식으로 용과 같은 본인이었다라고 대단한 설명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독일 쪽 테스트 영향을 받았겠지. 그래서 그리고 또 노자는 막 이런 거 있거든. 되게 실존 인물인지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자랑 만났다는 글도 있고 한데 태어날 때 60살 노인의 얼굴로 태어났대요. 그래서 노자다. 그 성은 이입니다. 이씨야, 이씨. 늦게 태어났다 그래서 노자인 거고. 그리고 뭐냐 뭐 설화들이 뭐 여러 개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뭐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하늘과는 여기서는 유교의 하늘을 비판하는 겁니다. 노자는 아직 춘추 전국 시대거든요. 처음에 유교가 나오던 시기여서 아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노자가 옛날에 주나라 뭐 무슨 도서관장 직책을 지냈대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사 직책이라는 역사 사자인데 원래 이게 서적 관리하는 관리의 지칭하던 단어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장 직책을 하면서 막 하다가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산속으로 은거를 하려고 그랬대. 은거를 할 때 그 함곡간의 문지기, 거기 이제 문을 지키고 있던 성문 문지기가 선생님께서 은거하시게 되면은 선생님께서 예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가르침들이 사라지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짧게라도 좀 글로 남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쫙 써서 준 책 이름이 도덕경이에요. 도덕경에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상 이런 거. 여튼 그래서 이전처럼 하늘은 도덕적이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유교 비판하면서 유교가 인의 의지처럼 살아라. 인의 의지를 내려준 게 하늘이다. 도덕적인 하늘이다. 안 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유교 윤리니까. 그거를 비판하면서 하늘은 그냥 자연현상이 되는 거예요. 순자처럼 천인, 분이 이런 용어는 안 나오지만 근데 어떤 용어로 나오냐면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 인하지 않습니다. 어질지 않아서 만물을 뭐처럼 여겨? 지프로 만든 개처럼 얘기한다고요. 지프로 만든 개입니다. 덕이야, 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덕. 이걸 한자로는 추구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프로 만든 개는 어디에 쓰냐면 제사 지낼 때 써. 제사 지낼 때 실제로 막 돼지 잡고 소 잡고 막 그러는 건 뭐 여유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지 못할 때는 민간에서는 그냥 지프로 개 형상을 빚어가지고 그걸 제물로 대신 바쳤거든요. 제사 지낼 때. 제사 지내고 나면 그 개 지프로 만든 개는 어떻게 돼? 버려져. 아무 쓸모가 없어진단 말이야.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과 땅이 어질지 않아서 인간이 잘못을 저지르든 아니면 그냥 뭐 어질게 살든 악하게 살든 그냥 무심히 보고 있다는 얘기죠. 하늘은 자연 현상이니까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최고의 이상적인 정치 군주는 뭐 하는 거냐면 성인은 어질지 않아서 어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 어짐이라는 가치를 세워가지고 백성들을 그쪽으로 이끌어야 되지. 그런 걸 이끌지 않는다고. 그래서 어질지 않아서 백성을 똑같이 지프로 만든 개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통치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건 성인이 백성을 지프로 만든 개처럼 여긴다는 거야. 통치 체제가 있어요, 없어요? 통치 체제가 있다. 통치 체제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이때 춘추전국 시대였지. 계급제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근데 어떤 게 이상적인 군주야? 가만히 내버려두는 군주가 이상적인 군주야. 이거를 무위지치라는 용어로 써요. 무위의 다스림을 시행하는 군주가 이상적인 군주야. 괜찮죠? 그래서 무위지치입니다. 무위지치. 이번에 무위지치. 세상의 지도자는 백성들이 존재만을 아는 지도자입니다. 누가 잘 다스리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누군데요? 보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연적 본성에 따른 삶을 살도록 이끄는 거지. 무위의 다스림을 하는 거죠. 자, 도교윤리에서는 백성을 무지 상태에 있게 하는 정치를 추구한다? 옵니다. 무지무욕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야. 멍청하게 만들라는 거야, 백성들을. 인의의지 이런 거 모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다음 장자입니다. 장자는 호적지몽설화 같은 게 좀 유명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노자가 공이라면 장자는 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자는 그냥 그 자리에 뭔가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장자는 어떤 느낌이냐면 있어야 될 것도 없는 거야.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가 있는데 노자는 인의를 하지 말라 그래. 인의했습니다. 인의를 하지 말라. 뭔가 인의 의지 같은 도덕 규범 같은 걸 새롭게 만들지 말라는 게 노자면은, 장자는 뭐가 키워드냐면 구별하지 말라, 분별하지 말라가 키워드입니다. 사람 기준에서 뭔가 생각하지 말라고. 대자연의 기준을 생각하라고. 차별하지 말고, 구분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노자, 장자. 자, 장자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식의 이 뉘앙스냐면은 호적지몽 설화가 내려오거든요. 장자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나비가 돼서 막 날라댕기는 거죠. 장자가 날라댕기다가 딱 잠을 깬 거지. 낮잠을 딱 잤는데 근데 꿈이면 꿈 안에서는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내가 나비인 줄 알고 막 날라다니는데 꿈을 딱 깨보니까 내가 사실은 나비가 아니라 장자더라. 그러면 그걸 딱 깨달은 순간 또 동시에 뭘 깨달았냐면, 야, 내가 나비인 줄 알았는데 장자인 걸 내가 잠에서 깨고 나서야 깨달은 거면 사실은 내가 나비인데 장자 꿈을 꾸고 있는 거일 수도 있지 않겠나? 그거를 내가 잠에서 깨우고 나면 사실은 내가 나비였는데 장자 꿈을 꾼 건데 장자가 나비 꿈을 꿨다는 걸 깨달은 거를 내가 나비가 꿈을 깨어나서 내가 나비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장주가 나비의 꿈을 꾸는 거 아니면 그 반대입니다. 그럼 사실은 내가 사람이고 인간이고 이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살아오고 있지만 확신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굳이 나의 기준 이런 걸 구별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오감의 상대성을 하면서 모두 얘기하냐면 모장과 여희가 장원영 카리나예요. 이제 춘추전국 시대 때 엄청 유명한 미인들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우리 기준에서 모장 여희가 되게 미인이고 카리나 서륜 이런 사람들인데 우리 기준에서 막 이쁘다 그러는데 얘네가 우물가로 가면 연못으로 가면 물고기가 어떻게 회 떠먹힐 것 같잖아. 카리나도 회 좋아하겠죠. 그래서 물고기가 밑으로 숨고 그리고 그 새가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치킨 될 수도 있겠다 이러면서 날아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서는 카리나 장원영 이러는데 다른 동물들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죠. 인간 기준이니까 이 사람들이 아름다운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너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에서 보기 때문에 모장 여기 닮고 싶다, 이뻐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그럼 사실은 자연의 기준에서 보면은 예쁘거나 못생기거나 아름답거나 그건 사람의 기준이라는 얘기죠. 그 기준을 벗어나면 너는 더 이상 이런 것들로부터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바퀴벌레가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양쪽 더듬이가 완벽한 좌우 대칭인 아름다운 미녀 바퀴벌레가 있을 거 아니야. 바퀴벌레 입장에서는 요즘 신체가 건장하고 몸짱 바퀴벌레 이런 거 있겠지. 근데 우리는 하잖아. 바퀴벌레 보고 사람 기준이죠. 바퀴벌레 중에서 최고 미녀, 최고 미스터 바퀴벌레 이런 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의 기준 때문에 우리가 너는 1등급을 받아야 돼, 2등급을 받아야 돼 이러니까 고통을 받는 거라서 이걸 깨달으면 더 이상 이런 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양 방법은 뭐냐면 도교의 장자의 수양 방법은 이런 기준들을 까먹으면 돼. 어떻게 하면 오감의 상대성을 자각할래? 이런 인위적인 가치들을 인간의 기준들을 벗어나면 되지. 까먹으면 되지. 까먹는 게 수양입니다. 그거를 좌망 혹은 심재라는 단어로 써요.
위에서 얘기했던 노자의 허정하고 유사해요. 허정도 마음을 깨끗이 비워내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인위적 분별적 지식들을 다 벗어나는 거 까먹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리학 공부한 거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니? 성리학 공부한 거? 성리학의 수양론, 거경의 수양론 4가지 있었잖아. 다리 꼬지 마, 정대영수. 집중해, 주일무적. 항상 깨어 있어라, 졸지 마, 상성성. 혼자 있을 때도 자승 열심히 해, 신독 이런 거죠. 근데 성리학은 여기서 공부는 항상 성리학처럼 공부를 하라 그러는데 너네가 맨날 하고 있는 게 이거죠. 도교의 수양법 실천하고 있잖아. 저망하고 있는 저망. 앉아서 다 까먹고 있는 거죠. 성리학 수양법을 물어도 모르고 저망. 그리고 마음을 깨끗이 비워서 한다. 여기 그 밑에 있는 재물이랑 너네는 오사는 단답형이 나오죠.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 오답이다. 이거 잘못 쓰면 단어를. 여기에 심재는 I 제자를 씁니다. 목욕 재개할 때 이 제자다. 삼가다 엄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근데 밑에 있는 재물이라고 했거든. 이 재물은 가지런할 제자고요. 이거는 어이 제다. 철자 너네는 잘 써야 된다. 오사는. 그래서 신재의 마음을 비워서 깨끗이 하는 거고 유교의 수양론이랑 비교하세요. 신독, 상성성, 주일무적, 정경수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유교처럼. 자, 이상적 경기 재물입니다. 좌망신재를 수련하게 되면은 여기 경지에 이를 수 있어. 세상 만물을 가지런히 볼 수 있는 경지입니다. 재물. 모든 사물을 차별 없이 평등한 경지에서 바라본다. 같을 제자, 가지런할 제자. 그래서 이 재물에서 뭐가 바로 나올 수 있냐면 무라일체입니다. 이제 바퀴벌레랑 나랑 학이랑 뭐 이런 걸 구별하지 않는 거죠. 장자가 쓴 책 이름이 재물론이야. 근데 재물론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그 무슨 어디 동쪽 바다에 곤이라는 엄청 거대한 사이를 다 뒤덮을 크기의 물고기가 있대. 근데 그 원래 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물고기 새끼나 혹은 물고기 알을 뜻해요. 그러면 엄청 조그만한 송사리 같은 물고기가 뭐로 본 거야? 사이를 뒤덮는 거대한 엄청 큰 물고기로 본 거잖아. 그러면 작다와 크다의 분별을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그 사이를 뒤덮을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다. 다음 문장이 뭐냐면 그 곤이 갑자기 하늘로 치솟아서 붕이라는 새가 되는데 그 새가 이 날개를 펼치면 세상 천지를 뒤덮는다가 다음 문장이야. 그럼 물고기랑 새의 구별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얘가 크도 작다도 없고 새도 물고기도 없는 거야. 하늘과 바다의 구분, 땅의 구분도 없는 겁니다. 이해가죠? 그게 재물이야, 재물. 모든 사물을 차별해서 이거죠. 부적지몽 이런 거죠. 나비인지 난지 구분하지 말라. 그래서 분별하지 말라, 구별하지 말라가 장자 키워드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학의 다리가 짧고 우리가 뭐 개미 보고 조그맣다 이러잖아. 근데 사람이 개미에 비해서는 훨씬 크지만 코끼리 옆에 가면 사람은 어때? 엄청 조그마한 존재가 되는 거지. 네가 사람 기준이니까 학이 다리가 길고 참새가 다리가 짧은 건데 자연의 기준으로 보면 그냥 참새는 참새 다리고 학은 학 다리야. 너가 큰 존재도 아니라 너가 작은 존재도 아니라고. 그거를 벗어나는 수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오감을 잊고 자연과 하라는 경지, 무라일체, 사물과 내가, 여기 사물은 자연이겠죠. 자연과 내가 하라되는 경지, 자연의 경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무라일체다. 재물을 통해 거의 유사어처럼 쓰여요. 동의어처럼 쓰입니다. 재물을 하면 무라일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경지를 다른 말로는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소요유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소요유. 소요는 산책하다는 뜻이야. 어디를 산책하냐면 정신적 경지, 이게 무라일체가 되면 인간의 기준을 벗어난 거죠. 육신의 기준을 벗어난 거거든. 그거를 벗어나서 세상 만물을 다 하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 그래서 소유하면서 정신의 세계를 거닐 수 있는, 놀 수 있는, 놀유자를 쓰거든. 유람선할 때 그 유자로. 그래서 어떠한 외물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절대 자유의 경지, 이걸 소요유라고 합니다. 이런 경지에 오르는 걸 추구해. 그래서 좌망심재를 통해 재물과 소요유에 이르는 거지. 그리고 이 재물과 소유에 이른 존재를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오는 거 지진천, 지진신성천이거든요. 지진천, 신성, 지인, 진인, 천인, 신인, 성인 다 쓸 수 있어요. 하늘은 땅은 진동하고 하늘은 신성하다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지인은 지극한 사람, 진인은 진짜 사람, 천인은 하늘의 사람, 신인은 신과 같은 사람, 성인은 성스러운 사람이죠. 근데 이게 다 그냥 도교에서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성인은 유불도에 다 쓰는 용어예요. 불교에서 성이 써도 돼, 유교에서 성이 써도 되고 다 나올 수 있는데 진인 혹은 지인이 제일 자주 나오는 얘는 장자 키워드도 나옵니다. 장자 키워드. 그래서 좌망 심재를 통해서 재물 소유를 이루면은 그 잃은 인간상을 지인 혹은 진인이라고 합니다. 좌망 심재를 통해 재물 소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인 거죠.
여기까지 도교입니다.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도교는 쉽게 끝나는 거고. 노자 같이 가봅시다. 노자 뒤에. 산 88번. 노자인데 노자는 인간의 자유로운 삶을 위해 정치 자체가 불필요한 것을 보았으니까 맞아 틀려? 아니야. 무의지치를 해야 되죠. 이때는 이제 계급제, 뭐 국가 체제 뭐 이런 거 되게 확실한 시기라 가지고 이거를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무의지치. 정치 자체가 불필요하는 건 아니라 이상적인 통치자가 피지배자들을 무지무욕하게 이끌어줘야 돼요.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무지무욕하게 이끌어주는 거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놔두면 돼요. 백성을 지프로 만든 개 취급하면 그냥 백성이 알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내버려두면 그게 무의지치고 이상적인 정치 체제예요. 그래서 그런 정치 체제는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거를 그 무의지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유교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인의의지 가르쳐라 뭐 이런 걸 할 거니까. 정치세가 불필요한 건 아니다. 율. 노자는 도를 체득한 자는 자귀는 여기는 그 지을 작자를 써 할위자를 쓰고 소설 뭐 구성이 너무 자기적이다 이런 거잖아. 그러면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거 굳이 뭐 꾸며서 하는 거 그런 게 자귀다. 그러면 도를 체득한 자는 자기가 없어도 이루지 못하는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맞잖아. 무위잖아. 무위. 내가 뭔가를 하지 않는다고. 이상적인 군주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이상적인 거라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꾸며서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없더라도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오다 오. 나무. 노자는 도에 따라 만물이 극에 따라 원래대로 들어간다. 이거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그 상반상성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것은 극에 이르면 되돌아간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도가 세상 만물의 근본 이치다는 뜻입니다. 좀 어려운 선지인데 옛날에 나온 선지 옛날에 그게 따라 원래대로 데려갈 거 맞고요. 건주 91번. 노자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이 자연에 내재한다고 봅니까? 맞니? 안 돼. 규범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규범은 인의예지 같은 거다. 그러니까 자연에 따라 사는 것도 맞는데 그게 규범은 아니라 인의예지 같은 거. 나무 다시. 노자는 일체의 모든 행위를 하지 않아야 무의에 이를 수 있다고 봅니까? 이건 아니야. 여기 일체의 모든 행위는 뭐냐면 먹고 자고 싸고 자연스러운 일 그런 거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버려두라는 거잖아. 무위라는 게 자기적인 걸 하지 말라는 거야. 인의 의지 같은 걸 하지 말라는 거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거는 가만히 내버려둬야지. 그건 해야지. 내가 자연에 맞게 무지무욕하게 사는 거, 먹고 자고 싸고 그냥 자연스러운 삶을 사는 거 그거는 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 이해가죠? 그냥 인위적인 규범, 도덕적인 규범을 따르지 않아야 그래야 무위에 이를 수 있다는 말인데 그게 모든 행위를 하지 않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X입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남애들이 처음에 보면 좀 헷갈려해. 산. 노자는 사회혼란 극복을 위해 도를 따르는 통치 제도를 설립해야 된다. 맞니? 이건 X입니다. X. 그 통치 제도라고 하진 않나. 강제하는 통치 제도를 부정해요.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는 간섭하지 않는 통치 체제야. 도에 따르는 삶을 살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지. 이게 조금 이 내용이 여기 근모윤사 기출인데 요렇게 나오면 좀 어렵긴 하거든요. 위에 거 정치 체제 자체가 불필요한 건 아닌데 맞죠? 정치 체제 자체가 불필요한 건 아닌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치 체제가 필요한 거예요. 무의지치는. 근데 그거는 도를 따르는 통치 제도는 아닙니다. 도를 따르는 통치 제도는 아니야. 정치 자체 통치 제도 용어를 좀 구분을 해라. 다음 마지막 건주. 노자와 공자의 공동력.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양을 통해 덕을 실현해야 합니까? 이거는 맞죠. 수양을 통해서 이게 왜 이걸 나왔냐면 유교든 불교든 다 덕이라는 걸 긍정적인 가치라고 본다고. 노자의 덕은 뭐였어 아까? 부쟁의 덕, 겸허의 덕 같은 거다. 상선 약수에 나오는 개념이죠. 둘 다 덕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성인은 유불 또 공통으로 쓴다고 했어요. 나오고. 다음 산. 장자는 사람이 타고난 능력과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봅니까? 맞아. 나름의 본성이 있는 거고 사람마다 그 자연의 이치에 따라 다른 겁니다. 96번 율. 장자 맹자 공통점이다. 사람이 성을 거스르지 않아야 이상적 인간성이 될 수 있다. 맞니? 맹자의 성은 뭐예요? 맹자의 본성. 사덕이죠. 사덕. 인의의지에 따라 살아야 이상적인 인간성이 될 수 있는 거지. 노자의 인간 본성은 뭐예요? 자연적 본성이다. 먹고 자고 싸고 하는 그 그냥 욕구 그대로의 삶이에요. 그런 걸 따라야 이상적 인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유교의 본성은 도덕심이고요. 인의 예지, 사덕이고 불교의 본성은 불성이고요. 그다음에 도교의 본성은 자연적 본성입니다. 자연적 본성. 자연적 본성의 왜 이게요? 따로 뭐 구체적인 용어는 따로 없다. 그래서 이거는 공통점 꼽니다. 괜찮죠? 마지막 여기까지 하면 다 끝납니다. 자, 한국 근대사상까지 하면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하면은 동양윤리가 끝나요. 동양윤리가. 자, 여기는 한국 근대 사상이거든. 도교는 한국에서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요. 그래서 한국 도교 사상은 따로 안 나온다. 그래서 바로 한국 근대 사상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독자적으로 위정척사, 뭐 개화파, 그 동학 뭐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얘네들을 어떤 입장에서 볼 것인가, 공통점은 무엇인가,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물어보거든.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좀 기준을 세웁시다. 이건 따로 내가 별도판을 못 만들어가지고 약간 뭐 사이즈에다 적어두세요. 이 칸이 없나? 어디 빈데다가 적어두세요. 여기 사사분면을 그릴 건데 두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두 가지 기준. 하나는 친봉건, 봉건 제도에 대한 관점이다. 친봉건, 반봉건이고 하나는 외세와 관련된 거. 근데 강화도 조약 맺고 막 그 전에 신미양요, 병인양요 막 이러던 시기란 말이야.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흥선대군이 1860년부터 집권했거든요. 63년부터 집권했지. 그래서 그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계속 세외 세력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양선들이 출몰해가지고 뭐 개항하라 그래요. 그래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걔네들과 관련돼서 이 외세 세력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갈등. 그래서 이 갈등 두 가지 봉건제도에 대한 갈등과 그다음에 외세 세력에 대한 그 사이좋게 지낼 것인가 멀리할 것인가에 대한 그 관점을 중심으로 축이 4개로 나눠요. 여기는 친 외세, 여기는 여기는 반외세로 씁시다. 반외세. 여기는 친외세야.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외세와 관련된 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뭐였냐면은 1840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이 아편전쟁을 겪어요. 아편전쟁을 겪어가지고 외국 세력들이랑 교류를 할까 말까 막 보고 있었는데 교류를 하니까 어떻게 돼? 처맞고 계속 약탈당하기만 하는 거지. 그래서 오씨 저렇게 하면은 우리도 서양 세력이랑 교류하면은 중국 꼴 나겠다. 하고 한편으로는 일본이 메이지 유신하면서 서양 세력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좀 막 근대화하고 있는 게 보이거든. 근대라는 거, 여기 나오는 근대라는 거는 그 서양에서 근대 기준은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의 세계와 산업혁명 이후의 세계는 뭐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냐면 산업의 기반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바뀌는 게 산업혁명이야. 그래서 근대화라는 거는 산업화, 근대화, 공업화가 다 같은 말이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일반 성인 남성들은 전부 다 직업이 뭐였냐면 농부예요. 그냥 농사 짓는 게 주 업무인데 산업혁명 이후에는 일반 성인 남성의 직책은 이제 공장 노동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근대화한다, 산업화한다 이런 얘기는 그냥 결과적으로 다 공장이 들어선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이 들어선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공장 전국에 막 세워가지고 막 공장 열심히 돌리거든요. 산미증식 계획한 게 이거야. 일본에서 이제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노동자들 임금이 쌀값이 올라가거든. 왜냐면 농사를 안 짓고 다 노동자가 됐잖아. 근데 노동자들 임금을 줘야 되는데 쌀값이 비싸면 임금을 많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가격 경쟁력이 없지. 영국이 이미 이제 세계 시장을 선점해가지고 다 면직물 비싸게 팔고 있는데 걔네랑 경쟁하려면 우리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더 싸게 팔아야 되는데 노동자들 임금이 비싸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쌀이 부족하니까 쌀값이 오르니까 조선에서 쌀을 가져와가지고 우리 노동자들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산미증식 계획한 겁니다. 여튼 그래서 이 외세를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반외세, 반외세, 친외세 요 세 개로 둘이 싸우는 거지. 이해가죠? 그리고 한편으로 어떤 좀 문제가 생겼냐면 봉건제도에 대해서 평안도의 그 홍경래인안이 1811년이에요. 그래서 한쪽 팔을 일자로 이렇게 경례 하는 게 홍경례 경례를 일자로 하면 이제 경례를 잘하는 거죠. 홍경례인데 한쪽 팔을 일자로 홍경례인안인데 여기가 약간 처음으로 반봉건 사상이 제시되는 그런 시기다. 이전까지 반란은 전부 누가 일으켰냐면
원래 집권층이 주도 세력이 자기네들 뭐 쿠데타로 자기 권력 보존하려고 혹은 내가 새롭게 집권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거란 말이야. 근데 홍경래는 몰랑 양반 홍경래 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중인 출신이야. 친구들 보면은 그냥 사회 주도 세력이 아니에요. 난을 그래서 체제 전복의 개념으로 봉건제도 질서를 부정하는 측면의 성격을 가져. 그래서 북한에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북한에서 홍련회를 굉장히 올려치는 이유가 이전에 봉건제도를 탈피하고 민중 중심의 혁명을 일으킨 거라서. 그래서 걔는 몰랑 양반 홍련회를 중심으로 뭐가 들어가요?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을, 그것도 있겠다. 서북 지역이니까 북한 중심이죠. 그래서 홍련회라는 중요한 것도 있겠네. 그래서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을 중심으로 보면 주도 세력에 대한 서울 중심 이 정치 체제에 대한 반발이잖아. 그래서 봉건제를 깨부수는 성격을 가져. 근데 이후에 이제 임술농민 봉기마 이런 거 이어지고 밀란의 시대잖아. 19세기는. 그래서 기존의 정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기득권층이 이렇게 얘기할 거고, 그거를 깨부술 것인가, 이게 반봉건적 측면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 사사분면에 각각 입장이 나온다고. 괜찮죠? 자, 그러면 가장 보수적인 측면이 세외 세력도 싫어, 외국 세력도 싫어, 그리고 우리나라 그 기존에 있던 기득권층 권력도 유지할 거야, 변화는 하나도 안 할 거야라는 측면이 이쪽 측면이다. 요거를 위정척사 사상이라고 해요. 위정척사 사상. 위정척사. 그래서 바른 것을 지킬 위자가 호위하다 할 때 위자입니다. 바른 것을 지키고 사악한 것을 배척하는 사상이야. 그래서 기존에 양반 지주계층, 그래서 주로 삼남지방을 중심으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의병운동으로 계승되는 게 얘네들입니다. 원래 기득권층이니까 기득권 지키려면 뭐 해야 돼? 맞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변화가 싫다고 얘는. 그래서 그 예의 중심이 위정척사파의 사상적 90점이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 자, 흥선대원군이 언제 잡혀가요? 청나라에 잡혀가지. 이모군란 이후에 잡혀가잖아. 청나라 개입해가지고. 그 이모군란 이후에 그래서 개화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게 위정척사파 및 흥선대원군이 잡혀가면서 위정척사파가 제대로 된 정치적 부심점을 잃어버리거든. 그때 이제 개화 악셀 이렇게 딱 받는 거지, 개화파가. 그래서 개화파가 반으로 쪼개져요. 흥선대원군이 없어지고 위정척사파가 조금 세력이 약해지는 틈을 타서. 그래서 둘로 나뉘는데, 자, 일단은 외세가 막 일본이 막 성장하고 있는 거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도 해외 세력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도 산업화 근대화 공장을 짓고 싶은 거지. 근데 그 근대화 속도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근대화 속도를 너무 빨리 하니까 뭐가 됐어요? 이모군란 일어났잖아. 농민들이 막 그 구식군인들 차별하고 들고 일어나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일본이 그 광화도 쪽에 쌀수탈하고 이러니까 세외 세력하고 막 교류하고 그러니까 쌀값이 막 올라가지고 농민들이 고통받네. 다 같이 들고 일어나는 거든. 그래서 구식군인들과 도시 빈민들이 일으킨 거다, 이모군란은. 그러면 이 외세 세력을 받아들이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 좀 천천히 완급 조절하면서 해야지. 막 급하게 했던 이모군란 같은 거 났잖아. 그래서 여기는 체제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세외 세력을 받아들이자는 얘기야. 그거를 온건개화파라고 합니다. 온건개화파. 주로 어디 세력이냐면 여기는 온건개화파니까 기득권층 세력이에요. 그리고 뭐 박규수 뭐 이런 좀 나이 지긋하신 분들 있잖아. 김홍직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한국 사람 배웠죠. 근데 사람 이제 쭉 많이 배웠잖아. 근데 김홍진 뭐 이런 사람들 온건개화파 사람이고, 다른 말로는 뭐라면 동도서기론이라고 합니다. 동도서기론. 돈은 뭐야? 돈은 동양의 것. 기반은 몸체는 우리 걸로 하고 동도로 하고, 뭐만 받아들이자?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입장입니다. 잘리냐? 동도서기론. 그렇게 합시다. 동도서기론. 그리고 여기와는 반대로, 야, 지금 위정척사파 사르는데 지금이야말로 개화를 막 엑셀을 밟아야 될 텐데 지금 여기서 완급 조절한다고? 언제 일본이 우리 잡아먹는지 모르는 시기에, 막 서양 세력이 막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시기에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정치 체제까지 신분제까지 다 부수고 전면적인 서양 중심의 개혁을 해야 된다. 정치 체제도 입헌군주제하고 전제군주제 폐지해야 된다. 이런 애들은 아래쪽에 있는 애들이겠죠. 얘네는 신진 세력들이 많아. 얘네가 정치권에서 뭔가 제대로 발언하고 내가 개혁을 주도하고 싶은 거면 정치 체제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대로 전제군주제 동도서기로는 원래 나이 지긋하신 기득권층이라고. 그래서 갑신정변 주도 세력이 다 어떤 애들이야? 다 젊은 애들이야. 나이 어리고 뭔가 내가 좀 이렇게 한따까리 하고 막 이렇게 하려면은 정치 세대가 기존의 전제군주제여서는 안 돼. 3, 40년 걸릴 거거든. 근데 3, 40년 걸리면 이 사람들 생각에 너무 늦어요.
내가 뭔가 좀 서양식 위주로 정권을 바꾸려면 그러기에는 조선이 잡아먹힐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바꾸고 내가 뭔가를 주도하려면 의회 중심 제도 이런 거, 입헌 군주 제도 이런 거 필요해요. 괜찮지? 그래서 의원 내각제, 입헌 군주제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갑신정변 하는 거예요. 얘네들을 급진개혁하라고 하는 거지. 급진개혁. 김옥균 이런 애들이야. 들어봤죠? 갑신정변 주도세요.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예요? 위정척사, 공건계약, 급진계약, 전부 다 지배층 사상입니다. 근데 동학이 무슨 운동이라 그래요? 동학은 반봉건 반외세 사상이라 그러지. 안 들어봤니? 반봉건 반외세. 1차 봉기는 조금 이제 차별 금지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들고 나가지고 반봉건 성격이 더 강하고 2차 봉기는 이제 청나라랑 일본 들어가지고 봉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외세 세력이 강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반봉건 반외세 성격을 동시에 가집니다. 근데 동학이 실패로 끝났죠. 결국은 일본이 개입하고 그다음에 관군이랑 그다음에 민보군이라고 양반들이 위정척사파 이런 애들이 동학 되게 싫어했거든요. 친무제도 부정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민보군 플러스 일본군 플러스 관군이 합쳐져가지고 우금치전에서 동학이 패배하면서 동학 운동이 실패로 끝났지. 그래서 한동안 또 잠잠하다가 이제 일본 그 침탈이 본격화되면서 동학은 이름이 천도교로 바뀌어요. 리뉴얼을 합니다. 천도교 교주 이름이 누구냐면 선병이다. 3대 선병. 그러니까 1대 교주 이름이 선병인데 선병이 이게 동학의 3대 교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만 바뀌는 거야. 동학의 천도교로. 그리고 불교도 개혁 운동하는데 불교도 원불교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도교 계열의 이게 전부 다 유불도를 어느 기반으로 하고 경선사상 가미한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불교 계열이 원불교고 그다음에 도교랑 무속 계열이 증산교라고 있어. 그래서 크게 세 덩어리 동학 혹은 천도교, 원불교, 증산교가 반봉건 반외세 사상으로 나올 거예요. 이 사사분면을 이해를 해야 된다 친구들. 10분 빨리 합시다. 하다가 중간에 좀 끊을게요. 자 그리고 요 전에 19세기 지배층 대응 이후부터 본 거고 18세기 말 봅시다. 18세기 말쯤 되면은 성리학 질서의 균열이 생겨. 근데 임진왜란 이후입니다. 임진왜란 이후니까 성리학 지배 질서가 붕괴한단 말이야. 그래서 오히려 원리주의라 그래요. 근원주의라 그럽니다. 성리학 경전이 최고다. 성리학 경전 이후 말고는 전부 다 이단이다. 이런 성리학 극단주의가 판을 치던 시기다. 송시열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던 시기.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로 성리학이 너무 교조화되고 경직되니까 그러니까 조선 전기까지는 여건도 어느 정도 높았다 그러지. 근데 남존 여비가 된 게 남성들 권위가 실추되니까 양반들 권위가 실추되니까 야 이씨 원래 위계설을 뚜렷해야지 이러면서 남성 올려치기, 장자 올려치기, 그다음에 뭐 임금 올려치기 뭐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적 위계 질서가 더 극단화되는 게 조선 후기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으로 실학이라거나 강화학파 이런 게 나와요. 실학은 중상학파, 중농학파, 중상학파 이게 자세히 안 나온다. 한국사가 오히려 더 자세하고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경세치용학파가 중농학파야. 중농학파. 여기 뭐 누구였지? 유형원, 이익,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요. 중농학파. 그다음에 이용구생학파가 중상학파인데 중상학파가 국학파죠. 국학파. 박지원, 박재가 이런 사람들 들어갑니다. 홍대용 이런 사람들. 이용구생학파. 그리고 이제 고정학파라고 실사 구시학파도 나오고 이 정도만 알아도 됩니다. 실학이 있다 정도만 나오면 윤리에서는. 자 그리고 그 강화학파라고 원래 양명학이 조선 중기에 들어왔어. 성리학이 막 융성하던 그 시기에 이미 양명학 서적이 들어왔거든. 근데 전승록이라고 왕수인이 쓴 책이 있어. 왕수인이 왕양명입니다. 걔가 쓴 책을 이황이 읽어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세상 만물이 이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거 다 부정하고 세상 만물에 밖에도 이치가 없대. 내 마음에 이치가 있대. 이건 이단이다 해가지고 비판하는 바람에 근데 당시 이황이 대개학계 최고 권위자지. 걔가 비판하는 바람에 양명학이 300년 동안 자취를 감춰요. 근데 이제 성리학이 교조화되고 너무 모순점이 깊어지니까 약간 그 소론 계열에서 정치 소외 계층에서 가학 형태로 연구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명학을 계승합니다. 양명학을 계승하고 양명학이랑 얘기가 똑같다. 양지의 개념을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소론의 정제두라는 사람이 왜 강화파냐면 강화도에서 자기 가문으로만 물려줬거든. 집안에 물려지는 가학의 형태로 계승답니다. 그래서 강화학파라고 해요. 강화도에서 쭉 학설이 물려줘서 그렇다. 대표학자는 정제두라는 인물입니다. 정제두의 하곡
호이란 호만 좀 기억해 주세요. 하곡 정제두라서 책 이름이 하곡집이라고 나오거든요. 여기는 그냥 양명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어차피 시험 범위가 양명하고 들어갈 거라서 한국 사상에서 이제 양명학 같은 느낌이 나온다. 양지 강조한다. 그러면 그냥 요 강화하구나 하면 됩니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그냥 양명학 똑같은 내용이라서. 다음. 그러고 나서 이제 19세기 지배층 동번 세력에 대한 위기, 그다음 외세 세력의 등장 이런 거 하면서 위정척사파가 아까 친봉건, 친외세 뭐 어느 쪽이랬어? 반봉건, 반외세 뭐 이런 거 어느 쪽이랬어? 외세 봉건에 대해서는 친입니까? 반입니까? 봉건제도 친봉건이다. 여기는 지배계층이랬죠. 그리고 외세 세력에 대해서는 반외세 세력이었죠. 친봉건, 반외세. 그리고 얘는 뭘로 나중에 계승될 거냐면 의병운동으로 계승됩니다. 의병운동. 대표학자는 이항록, 비정진, 최익현 이런 사람들 나와요. 위정교사 한국 살 때 배웠죠. 기억이 나는 거 모르겠는데. 계합파는 옹건 계합파, 급진 계합파로 나누는데 옹건 계합파는 그 봉건에 대한 입장이 어때? 여기는 친봉건이죠. 얘도 기득권층이랬죠. 여기에 구심점이 민비다 민비. 여기에 구심점이 흥선대원군이고. 여기는 친봉건, 외세에 대해서는 친외세 입장인 거죠. 그리고 뭐라고도 불린다? 동도서기라고 불립니다. 동도서기. 동도서기군. 여기는 청의 양무운동을 지향해요. 여기도 서양 무기만 들어오자는 운동이거든요. 양무운동은 서양 것에 바다에 한살 써가지고 서양 거를 힘쓴다는 얘기야. 양무운동. 여기는 주로 군사제도, 해군 전함건설 이런 거 추진하는. 그러면 정치 체제는 그대로 두는 전제 정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서양 기술만 받아들이는 거라서 이거 똑같이 가는 거야. 동도서기. 여기는 중체서용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몸체고 서양 것을 그냥 쓰는 거야. 중체서용. 그래서 양무운동을 지향하는 거다. 정치체제는 그대로 두고 큰 격변 없이 그냥 그대로 기술만 받아들이는. 대표학자는 좀 잘 사는 게 좀 기득권층, 김홍집, 김윤집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급진계합파는 여기는 봉건 시파죠. 신문제 폐지하고 뭐 이렇게 가보게 해서 반봉건 그리고 외세 받아들이고 친외세 얘네가 가장 급진적인 애들이지. 그래서 굳이 비유하면 서도석입니다. 서도석이. 그리고 여기 청나라 일본인데 우리 차이점이 뭐냐면 여기는 옹건 계합파는 그래서 러시아 청나라 민비가 러시아 그려지잖아. 러시아 청나라 이런 세력도 좋아해요. 대륙 세력이거든. 원래 기존에 우리가 교류하던 세력이죠. 그게 더 친숙한 거고. 그리고 청나라랑 러시아랑 다 정치 체제가 뭐야? 전제군주제야. 정치 체제 바꾸기 싫다는 얘기고. 여기는 일본이랑 미국 거 좋아하거든요. 급진계합파는. 서대필이 미국으로 망명하잖아. 그래서 일본, 미국이고 얘네는 해양 세력이야. 기존 세력이랑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얘네는 정치 체제가 뭐야? 일본은 천황 중심이긴 한데 여기는 입헌군 주제다. 의회가 중심입니다. 의회가 만든 법에 따라 천황 중심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미국은 아예 군 주제가 없죠. 거기는 민주공화제다.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 누가 뽑는데 백성 시민들이 뽑잖아. 국민들이 뽑는 거지. 그런 걸 지향하는 거죠. 보면 보입니까? 일본 메이지 유신을 지향한다는 거. 다 뒤집어 엎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보 개혁, 갑진 정변 이런 거 하는 거죠. 일본 메이지 유신을 지향했습니다. 대표학자는 김옥균, 박영우 이런 세력들. 마지막으로 20세기 근대 민족 사상입니다. 여기는 공통점이 뭐냐면 반봉건 반외세였죠. 반봉건 반외세 운동입니다. 자, 시기가 어떠냐면 이 시기가 여기 그 위정척사 계합파보다 조금 뒤에 나오거든요. 왜 뒤에 나오냐면 이걸 겪어야 돼. 청일 전쟁 겪고 일본이 우리나라 잡아먹으려고 청나라랑 전쟁 벌이고 러일 전쟁 하고 나서 러시아도 깨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본격적으로 러일 전쟁 이후에 1905년에 일사조약을 맺잖아. 일본 침탈이 본격화되어야 그 뒤에 1905년, 1901년, 1916년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봉건제도 싫어. 하지만 외세도 더 싫어. 그리고 얘네는 전부 공통점이 국권 침탈이 가속화되는 시기라서 일단은 반봉건적 측면에서 사회평등주의를 표방합니다. 사회평등주의. 신분제 폐지라는 얘기다. 동학이 서학 로컬라이징이거든. 서학이 천주교죠. 천주교의 동학이 널리 퍼질 수 있었던 이유가 신분제를 부정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동학 영향을 받은 애들은 전독의 증상이 원불교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평등주의, 만민평등, 신분차별, 철폐 이런 걸 주장해요. 그리고 후천개벽을 주장합니다. 후천개벽을 주장하고 여기는 특이점이 좀 현세라는 거다. 현세. 동학이 아까 얘기했듯이 천주교를 그냥 로컬라이징한 거기 때문에 왜 이름이 동학이냐면 자, 서학에 대해 대비되는 개념에서 동학이야. 그냥 서학을 한국으로 표현만 좀 바꾼 거야. 여기 그 야훼는 뭐예요? 야훼가 한울림이 된 겁니다. 그냥 상제로 바뀐 거죠. 옥황상제로. 개념은 똑같아. 여기도
그 사회평등도 만민평등, 뭐 이웃을 사랑하라 그거 얘기하는 거고, 여기 후천개벽은 뭐냐면 종말론과 메시아입니다. 근데 한국의 특이한 점은 뭐냐면 다행히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는 개념이 아니야. 여기는 현세에서, 우리는 왜냐면 좀 원래 우리 사상이 자체적으로 현세 구복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너무 막 그 계절풍 기우고 막 변화가 많고 막 외국 침입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죽을 때 모르겠고 일단 내가 살아있을 때 편안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은 이상향은 언제? 종말이 온 뒤에 현세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중요합니다. 현세 구복이라는 게 죽고 나서 이상사회에 태어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세에서 이상사회를 구현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후천 개벽 사상이고. 다음 동학 봅시다. 동학. 일대 누가 만들어야 정도 이름 정도 알아둬야 된다. 최재우라는 사람이 장시했죠. 최재우. 여기도 몰랑 양반이에요. 딱 보니까 이제 서학이 막 널리 전파되고 있는 거지. 이거 혹시 로컬라이징해서 현지화하면은 대박 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버전으로 바꾼 거야. 아까 얘기했죠. 뭐 종말론 메시아가 후천개복으로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사회 그냥 그 만민평등주의, 사회평등주의 이런 걸 이제 신문제 철폐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중문도 외워요. 주기도 외우잖아. 서양에서 여기도 시천주, 조화종, 양세문화, 망사지마를 외운단 말이야. 주문 같은 거 외우고. 그러니까 이단으로 지급받았겠지. 저기 성리학자들이 보기로. 그래서 여기는 최재우가 이제 일단 이런 개념들을 만들고 이거를 교리화한 게, 경전화한 게 동경대전 용담유사 이런 책들은 최시영 때에 만들어집니다. 이건 처음에 용어 개념 이런 건 최재우가 했지만, 그리고 3대 손병희 때 동학농민도 실패해가지고 동학이 망하거든. 그래서 나중에 얘가 일본 건너가 일본으로 잠깐 도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만든 게 천도교입니다. 그래서 천도교를 이어지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자, 뭐가 기반이 되냐면 경천사상인데, 하늘을 숭배하는 사상, 우리 원래 그 환인, 환웅, 단군으로 되어지는 그 계보, 하늘을 숭배하는 그 계보, 그거를 기반으로 하고 거기다 유불도를 통합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남학이 이제 얘가 얘기하기 남학이 인도 불교다. 그다음에 북학이 노자입니다. 노자. 그래서 서학이 이제 서양 그거고, 그래서 우리는 뭐인 거예요? 동학인 거예요. 주요 교리를 봅니다. 인내천 사상이라고 해요. 인내천. 사람이고 하늘이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쭉 그냥 쓰고 넘어갑시다. 여기는 사인여천이야. 사인여천.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민평등이에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늘같이 하라. 사인여천. 같을 여자를 써서. 그리고 시천주라고 그래요. 시천주. 천주가 하느님이죠. 천주. 한울님이야. 한울. 내 안의 한울님을 모신다는 얘기입니다. 한울님. 그리고 너에게도 하늘님이 있고 나에게도 내 마음에도 하늘님이 있고 모든 사람들 하늘님이 있죠. 그래서 선도교에서 무슨 운동 많이 했냐면 소년운동 많이 해. 방정환이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 만들었잖아. 방정환이 손병희 사위예요. 천도교에서 소년운동 많이 벌일 수 있었던 게 어린아이 마음 안에도 하늘님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하늘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이 곧 너의 마음이다 이런 얘기를 쓸 수 있습니다. 오심 즉 여심이다. 나의 마음 오심이 곧 너의 마음이다. 오심이 즉 여심.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어떤 수양을 해야 되냐? 수심정기라고 합니다. 수심정기. 마음을 지켜서 기운을 바르게 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전부 다 동학 얘기하는 거야. 혹은 천도교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유교적 색채가 약간 강한 편이거든요. 유불도를 융합했다고 하지만 경천사상 기반이고, 증상교는 뭐의 색채가 강하냐면 이제 경천사상 기반으로 유불도 통합하면 가는데 여기 무속적 색채가 강하다. 무속 플러스 도교 계열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만든 사람 이름이 강일순이라는 사람입니다. 강일순. 증산이라고 해요. 호는 증산이다. 강일순. 그래서 무속사상 플러스 유불도를 재해석해서 여기는 귀신들이 나와야 돼. 그래서 해원상생이라고 하는데 해원상생. 자, 풀해자를 써요. 원한을 풀어서 같이 살아가는 거야. 누구랑? 귀신이랑. 그냥 좀 도교 무속 같은 느낌이 나요. 마지막으로 원불교. 여기는 박중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박중빈이 생활불교, 여기까지만 한다. 생활불교를 주장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불교가 다 어디 들어가 있어? 절에 들어가 있잖아. 일제강점기에 제대로 역할을 못했단 말이야. 그래서 현실로 들어오라는 얘기고, 이 원불교는 뭐가 원이냐면 동그라미가 원이다. 원을 지향해요. 일원상이라고 합니다. 일원상. 이상적인 우주 만물의 근원이 동그라미야. 그래서 그걸 상징으로 하는 거고, 여기는 생활불교이기 때문에 예전에 불교는 사상적인 개념이 있거든. 이제 현실 문제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현실 문제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나온다. 영육상전. 영혼과 육체가 함께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적인 문제만 건드리지 말고 새생활불교이기 때문에 현실 문제까지 바라보라고.
조선시대까지는 불교 자체가 애초에 쪽을 못 썼잖아. 근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라는 얘기입니다. 산에서 내려와라. 내려와가지고 현실 문제까지 좀 보살펴라. 영육쌍전이고 그걸 위해서 똑같은 말이다 이것도. 영육쌍전이나 이사병행이라고 하는데 이사병행. 이가 이치다 이치. 이치가 도학이에요. 이치나 사자가 일사자입니다. 현실 문제. 이치와 현실 문제가 같이 나아가야 된다. 도학 과학을 함께 안 하면서 영적인 삶과 현실의 삶을 함께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급하게 했는데 선지는 뒤에 좀 써봐라. 여기 있다 선지. 여기까지 봐야 돼요. 조금 있는데.